민간 시위에 특공대 투입한 선례가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네, 용산 참사 쌍용차 사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죠?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2009년도입니다. 네, 어떤 결과가 발생했습니까? 상당한 참사가 일어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기억하고 계시는 거 없습니까? 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뭐 말씀해 보시죠. 저한테 계속 묻지 마시고. 예, 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이번에 야당 되고 처음 대정부 질문하게 된 경기 용인정 출신의 이탄희 의원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단도직입으로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도대체 누구의 자유입니까? 우리 모두의 자유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편들고 싶은 일부의 자유입니까? 제가 꿈꾸는 세상은 사람이 평등한 세상입니다. 사람 목숨값 차별 없는 세상, 모두가 안전한 세상, 제발 좀 불안에 덜 시달리고 사는 세상입니다. 평등이 없는 자유는 약육 강식의 자유일 뿐입니다. 힘 있는 소수가 맘껏 착취하고 맘껏 물어뜯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것은 편파적인 자유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역대급 경제위기 앞에서 국민의 3분의 2가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을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는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라지고 있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자산 격차, 임금 격차입니다. 죽고 다치는 노동 환경입니다. 원청, 하청, 재하청, 제재하청 어떤 직업을 가져도 가족 부양에 문제가 없고 빚 없이 안전할 수 있다면 누구나 불안에 떨지 않고 숨 좀 쉬고 살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이 서민 중산층은 그냥 버리고 가는구나, 이런 맘만 들지 않더라도 마음이 좀 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선진국 대한민국에서도 우리에겐 법의 보호가 없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틈만 나면 법과 원칙 하는데 정부는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현실을 좀 알고 법과 원칙이니 자유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가 서민 중산층과 함께하는 정부가 맞는지, 편파적 자유주의, 편파적 법치주의는 아닌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화면에 있는 저 물체를 총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번에 대우조선에 들어가셨던 그 조그마한 박스 아닌가요?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그 물체를. 글쎄요, 저는 뭐 어떤 명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다양합니다. 전기의자, 닭장, 뒤주, 동물 케이지, 노예 감옥, 기름 짜는 압착기다. 크기가 이렇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 80cm에 0.15평입니다. 실감이 나십니까? 이 안에 있던 유치한 씨 키가 178cm입니다. 80cm면 상반신도 못 들어갑니다. 총리님은 목, 허리 굽히시고 기저귀 차고 여기서 한 달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치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똑같다. 하청 노동자한테 조선조는 어차피 무법천지다. 하청 노동자들은 저게 그냥 평소 우리 모습이다. 왜 이런 말들이 나올까요? 이 조선공업에서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그 노동시장은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뭐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기업, 정규, 노조원의 임금과 하청업체의 비정규 그 직원의 임금은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까지 적습니다. 구체적으로 임금 수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평균으로는 한 600대 한 200쯤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 이 문제의 해결은 우선 기업이 잘 돼서 더 많은 임금을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대기업의 정규 노조 직원으로 있는 분들도 좀 더 이러한 그 2단계, 3단계 하청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노동자의 그러한 또 사정도 또 같이 기업들과 정부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문제된 대우조선 임금 수준을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자, 22년 차, 23년 차 숙련 노동자들의 급여 수준입니다. 전부 다 가족들이 3명, 4명 있습니다. 200만 원대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200만 원이면 총리님 김현장에서 연봉 5억 받으실 때 하루 일당입니다. 이 정도 돈이면 4인 가족 한 달 살만 하겠습니까? 매우 어렵겠죠. 이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 2016년 구조조정하면서 30% 삭감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좋아지면 복구해주겠다 이런 말 들었습니다. 복구 약속 지켜졌습니까? 그래서 정말 기업이 잘 돼야 되는 거죠. 또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기업이 안 돼서 복구가 안 됐습니까? 그동안의 조선이 매우 어려웠죠. 의원님 잘 아시지 자, 않습니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임원들 보수만 복구됐습니다. 2017년 1억 8천만 원이 2019년엔 5억이 넘었습니다. 2021년에도 3억에 달합니다. 회사 실적이 안 좋았냐? 그것도 아닙니다. 2017년 바로 당기순이익 흑자로 전환했고요. 2020년까지 연속 흑자였습니다. 2021년 역대급 수주했습니다. 202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청 노동자들 임금만 복구가 안 된 겁니다. 어려울 때 고통분담 같이 했는데 왜 하청 노동자들 임금만 복구가 안 됐습니까? 여기에는 작년에 1조 7천억 적자 난 것은 안 들어있네요. 통계. 작년이 아니라 그 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바로 조금씩 회사가 영업이익이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임원 보수는 방금 바로 회복시켜줬습니다. 그러나 하청 노동자 임금은 오히려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건 절대로 잘했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의 경영 자체는 그저 그 수익 자체가 그렇게 크지 못했고 작년도에는 거의 1조 7천억 적자까지 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원들만 월급을 늘렸다. 이렇다면 그건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기업이 제대로 살 수 없었을 거고 그 문제에 대해서 기업이 그러한 임원들의 그런 고임금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면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시각은 회사 이익과 연결시키는 시각은 그냥 두고 보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조선업 하청 노동자 전체 비율이 IMF 전에는 20%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장에 80%가 넘습니다. 아무런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건설처럼 제야도 금지도 없습니다. 너무 지위가 열악해서 20년차, 30년차 숙련 노동자들이 전부 다 하청 노동자가 됐고 이들을 보호할 대책이 전혀 없다 보니까 회사가 좋아져도 임금 복구가 안 되는 겁니다.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대우조선의 하청업체들과 또 노동자들의 조합이 타결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노동부 장관께서 이러한 그 조선업계의 노동과 이런 그 임금의 근본적인 구조를 주요 토의 내용으로 하는 그런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좀 접근해보자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건설업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조선업 경쟁력에는 숙련 노동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선업 슈퍼사이클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노동자들 서민들 다 버리고 3단 분리 로켓처럼 나머지만 달아나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총리님? 조선 산업의 전반적인 그 수주나 지금의 상황은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태스크포스에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조선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거기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압축기라는 말, 사람 눈물 뽑고 기름 뽑아내는 압축기라는 뜻입니다. 아셨습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그런 뜻으로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 눈에도 대한민국 조선업이 하청 노동자들 눈물바다 위에 떠 있는 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선 자체, 대우조선 자체가 지금 대단히 경영이 잘못됐고 또 그동안에 좀 무책임한 경영의 하나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경영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그 기업 자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기업 책임으로 돌리시는데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30년 동안 검사만 하시던 분이 대통령 되셨습니다. 그렇죠. 민생을 잘 모르시고 잡코리아도 잘 모르십니다. 총리님이 무엇보다 보완하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행안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자, 화면 띄워주십시오. 지난 일주일간 하청노동자 파업에 대한 정부 강경 대응 기조를 보여주는 일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연인원으로 24명의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인사들이 그야말로 맹폭을 했습니다. 그중에 압권은 행안부 장관이십니다. 어쨌든 행안부 장관님 덕분에 특공대 투입 검토가 될 뻔했습니다. 민간 시위에 특공대 투입한 선례가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네. 용산 참사 쌍용차 사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죠?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2009년도입니다. 네. 어떤 결과가 발생했습니까? 상당한 참사가 일어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기억하고 계시는 거 없습니까? 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30명의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쌍용차 사태는 그 이후로 자살한 노동자만 30명 가까이 됩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테러리스트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특공대 투입 검토 그것도 모자라서 헬기 띄우시고 농성장 바로 옆에서 진압훈련하고 압박해서 노조 요구사항 대부분 포기했습니다. 그래놓고 제가 더 화가 나는 것은 7월 22일 날 합동 담화문 발표하셨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불법행위 종결, 중요한 선례, 자화자찬처럼 보입니다. 장관님 완벽한 대처였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특공대는 테러만 진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전형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 특공대를 투입하도록 특공대 지휘 규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제가 읽어드릴 수도 있는데 2009년도 참사 이후에 특공대 투입 검토한 선례가 있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확인도 안 해보셨잖아요. 민간 시위에 특공대 투입했다가 아니, 저는 참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일에 선례를-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선례를 검토한 것이 아니라 특공대 오늘 지금 보니까 일반 경찰력으로는 재진화 진압이 현저히 곤란한 시설 불법 점거의 경우에 특공대를 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비단 불법 테러만이 점거다.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또 규정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제가 그다음에 묻겠습니다. 특공대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불법 점거다. 어떻게 그렇게 수사 재판도 안 해보시고 처음부터 확신하셨습니까? 그런 불법 점거가 아니면 뭔가요? 아니, 통일부 장관은 북송 살인 혐의자에 대해서 수사 재판 안 해보고 살인자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조심하시던데요. 자국민 하청 노동자에서는 그렇게 조심 안 하고 그냥 검토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공사 현장에서 그 배를 점거함으로 인해서 뒤에 있는 배를 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외견상 명백한 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거 아닌가요? 그 과정은요? 무슨 과정이요? 그 점거에 이르게 된 과정이요. 아니 과정이 어쨌든 현재 지금 불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과정은 거 아닙니까? 지켜보셨습니까? 과정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죠. 어떻습니까, 과정은? 과정은 지금 그 노조들끼리 그러니까 하청하고 원청 사이에 임금 구조 가지고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뭐 말씀해 보시죠. 저한테 계속 묻지 마시고.
장관님, 이 자리는 대정부 말씀이 아닙니다. 대정부 질문입니다. 제가 네네. 말씀하는 걸 듣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질문을 세세한 하면 과정을 다 답변을 알지 하시고 못하기 답변을 때문에 통해서 국민들이 정보를 얻는 말씀을 좀 겁니다.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까지 세세한 과정까지 다 알지 못하고요.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제대로 검토를 알게 하지 된 않으시고 것입니다. 처음부터 불법 행위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까? 현재 불법 점거인 상태인 것은 틀림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 시점만 보고 판단하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켜볼 만큼 지켜봤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어떤 뜻입니까? 이게 불법 점거 상태를 언제든지 해소할 수는 있었습니다. 공권력 투입은 가능한 요건은 그동안 갖춰져 벌어진 과정은 있었으나 그냥 구경하듯이 그러할 지켜봤다 이 경우에 말씀이십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노사 간의 평화로운 해결이 있을 때까지 공권력 투입을 하지 않고 자제를 한 것입니다. 자제하면서 지켜보셨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생산시설 점거 얘기하셨습니다. 유치한 시 점거 언제 시작됐습니까? 어떤 점거요? 유치한 시 아까 약 한 달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점거가 시작됐습니까? 며칠입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유 모 씨가 말씀하신 그 안에 들어간 것이 한 달 남짓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 22일입니다. 파업이 시작된 건 언제입니까? 그보다 조금 한 일주일 정도 앞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확인 안 해보시고 그냥 불법 행위라고 예단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 시설물 정도 안에 사안에서 들어가 있는 판단하실 것이 거면 명확하게 그러면은 하셨어야죠. 적법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파업이 시작된 건 6월 2일입니다. 네. 처음 진호위 쟁의 조정 절차 거쳐서 적법하게 시작된 파업이었습니다.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지켜보셨다면서요. 말씀드렸다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켜보셨다면서요.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불법인 것이 명백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니 이 사안에 대해서 무려 네. 24명의 국무위원들이 연인원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지켜볼 만큼 지켜봤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네. 했는데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그런 말들을 이렇게 퍼부은 겁니까? 제대로 검토를 안 20일 하지 동안 무슨 일이 않았습니까? 있었습니까? 장관님 아시는 대로 그거를 대답해 제가 보십시오. 그럼. 타임테이블을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고 아시는 건 말씀해 말씀드렸습니다. 보세요. 하나라도 얘기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서 불법 점거 현상이 시행되고 있었고 그것이 6월 그것이- 22일입니다. 그럼 6월 네. 2일부터 20일 동안 그 앞에 무슨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건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고용부 장관님이 잘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20일 동안 있었던 일의 극히 일부입니다. 하청 노동자 한 명을 100명이 몰려와서 에어싸고 휴대폰 빼서 바닥에 던지고 끌어내립니다. 여성 노동자들 박스 더미 밑에 숨어 있는데 잡아 끌어내리고 물건 다 뜯어냅니다. 이거 다 집단 폭행, 집단 손괴 아닙니까? 글쎄 제가 그걸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폭처법 2조 2항 7년 6월 이하의 징역 이것도 판단 못하십니까? 사안을 정확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안을 이렇게 단기간에 화면만 보고 저보고 판단하라고 하면은 그건 굉장히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아무것도 확인을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떤 확인을 못했다? 자, 이 과정에서 50대 여성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도 없습니다. 이건 불법이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갑자기 몰아쳐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상당히 곤란할 것 같아요. 유치한 씨가 애초에 왜 배안으로 들어갔는지는 알고나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청과 하청 전치 사이에 12주 이 폭력을 피해서 있을 곳 찾아다니다가 배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조선 제일 밑바닥에 눈에 보이는 가장 작은 구조물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인이 용접공이니까 끌려나가기 싫어서 끌려나갈까봐 가지고 있는 도구 가지고 용접했다는 겁니다. 네, 이런 거 그런 모르셨습니까? 자세한 사실관계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전혀 모르시면서 그냥 불법이다 경고한다 이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셨습니까? 그 자체가 불법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불법은 불법이죠. 다만 그 경위에 정상 참작할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는 별도의 문제이고 이 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불법에 대해서는 왜 단 한마디 말씀도 없으십니까? 아니 모든 행위에는 다 원인이 있겠죠. 왜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말씀도 없으십니까? 아니 그 과정은 제 담당이 아니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화면 장관이죠. 보여주십시오.
원청이 만든 단톡방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 하나씩 박멸해 나가자. 산탄총, 공기총 들고 가겠다. 잠자지 마라. 여기에는 하청 노동자들도 초대돼 있었습니다. 흉기유대 협박 형법 284조 위반, 징역 7년 이하, 불법 아닙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산탄총, 공기총 들고 가겠다. 잠자지 마라. 이 말씀 들으면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불법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그것만이 아닙니다. 조선소가 무법천지라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조선소 작업 환경 극도로 위험합니다. 20-30m 교공에서 안전 그물망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산안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산안법 제168조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가 사측 불법행위 나온 거 추려보면 해도 6가지가 넘습니다. 사측 불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한마디도 없습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행안부 장관이 노사 똑같이 불법행위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과연 파업이 이렇게 끝났겠습니까? 이런 걸 보고 편파적 법치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측이 잘못했으면 제가 시간이 그에 따른 없어서 책임을 말씀 못 지고 드리지만 뒤에 계신 노동부 장관님 정말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노동자 권익보호를 소임으로 하는 장관이 파업을 이렇게 종료시켜놓고 파업 끝나고 잘했다고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좌우에 세워놓고 합동기자회견 기자 사진 찍습니까? 환경부 장관이 매연 나오는 굴뚝 옆에서 기념사진 찍는 거 맞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아니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된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공권력 투입 없이 불법행위 종료 중요한 선례 만들었다.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 이런 기조로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대응하겠다는 뜻입니까? 법과 원칙에 철저하게 따라서 할 것입니다. 사측 불법행위 수사하시겠습니까? 불법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하청 노동자들만 처벌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8천억 손배. 저는 이건 종신형에 처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다 공개 처형하겠다. 저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법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에는 편파법치, 부자법치라고 밖에 안 들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치주의가 사람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만이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누구를 수사하고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 이것을 공정하게 정하는 것도 법치주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자들이 싫어하는 것만 불법 딱지 붙여서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것 편파적 법치주의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호하는 법, 이 법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도 법치주의입니다. 만약 편파 정치, 부자 정치로 서민들 통치하는 게 윤석열식 법치주의라고 하면 저는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